그는 세계 최고의 포병 분석관이었습니다. 영국 왕립포병학교 출신, 나토 합동군 22년 경력, 중동의 불바다에서도 아프간의 시체 더미 위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이터, 오직 결과, 오직 전장에서 살아남은 것만 기록했습니다. 그 냉혹한 눈앞에서 수많은 강대국의 무기들이 평가받고 분류되고 때로는 가차없이 도태됐습니다. 그런 그가 22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2023년 히말라야 해발 4,000m, 영하 20도의 지옥 같은 고원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은 강대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24문, 다른 한쪽은 누가 봐도 열세인 단 6문이었죠. 전문가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연이 거쳤을 때 세상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먼저 쓰러진 건 24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자는 자국 동맹에 항의서를 보냈고 승자는 100문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영국인 분석관은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분류를 바꿔야 한다. 그 6문에 새겨진 이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2023년 11월 해발 4,000m 고원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이 다시 불붙은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런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죠. 화면에 찍힌 숫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파키스탄 측 중국제 자주포 24문, 인도 측은 고작 6문이었습니다. 몇 배 차이입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모전 양상, 인도 측 열세, 명백하다고 말이죠. 22년간 포병 분석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 수적 열세는 뒤집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0분 뒤 저는 그 문장을 지워야 했습니다. 먼저 침묵한 건 24문 쪽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영국 왕립 포병학교를 나왔고 나토 합동군에서 22년간 포병 분석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아프간의 험준한 산악에서도 포탄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누가 쐈고 무엇을 맞췄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시스템만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죠. 그날도 저는 똑같은 자세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카슈미르 통제선 인근은 수십 년째 총성이 멈추지 않는 지역입니다. 관측 모두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 있었고 작은 오판 하나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화약고 같은 곳이었죠. 파키스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치한 건 중국제 PLC에서 881, 155mm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화력 체계였죠. 빠른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수출하던 무기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파키스탄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인도 측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전개한 자주포는 고작 6문뿐이었고 그마저도 제가 깊이 분석해 본 적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이름은 K9 바즈라. 한국에서 도입한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제 인식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성비 좋은 중견국 수준이라는 정도였으니까요. 고산지대 포병전은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윤활유가 얼어붙고 포신의 정밀도가 흔들리죠.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포탄의 탄도 계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한과 고산에서 수없이 검증된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제가 우세할 거라고 봤습니다. 통질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적어도 숫자와 화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포격이 시작되고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명중률입니다. 6문뿐인 인도 측 포가 쏜 포탄이 목표물에 정확히 꽂히고 있었습니다. 반면 24문을 동원한 파키스탄 측은 명중률이 들쭉날쭉했죠. 타격 간격도 문제였습니다. 인도 측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연속 사격을 퍼부었고 파키스탄 측은 대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적 열세를 뒤집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포병전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가 22년간 쌓아온 경험과 완전히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적힌 그 이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9 바즈라, 한국제 자주포.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펜을 멈췄습니다. 22년간 수많은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예상을 벗어난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장은 숫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시스템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24문 대 6문. 그리고 먼저 침묵한 쪽은 24문이었습니다. 22년간 포병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기술력은 있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한 신흥 방산국. 그 정도가 제 인식의 전부였죠. 유럽과 미국의 전통 강국들, 그리고 급부상하는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분석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그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K9의 개발 역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자주포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막강한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 험준한 산악 지형,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단 한 발도 허투루 쏠 수 없는 절박함이 이 무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무기와 수출 시장을 겨냥해 만든 무기는 태생부터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9은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준비 시간은 단 30초. 분당 최대 6발에서 8발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했죠. 자동 장전 시스템과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실전에서의 신뢰성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왜 한국 자주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6문이 어떻게 24문을 상대로 버틸 수 있었는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북부 국경지대는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 지역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죠. 이런 곳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인도는 이 조건에 맞는 무기를 찾다가 한국의 K9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도가 K9을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2017년 인도는 국제 입찰을 통해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전쟁자는 쟁쟁했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잠시만 해도 한국이 이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K9 바즈라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즈라는 힌디어로 번개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인도의 기대가 담긴 이름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번개가 실제 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날의 교전 데이터를 펼쳐봤습니다. K9은 첫 번째 포격 명령이 떨어진 후 30초 만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제 PLC에서 881은 준비 시간이 훨씬 더 걸렸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장비 예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속 사격 속도에서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K9이 3발을 쏘는 동안 중국제는 1발을 겨우 쐈죠. 명중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전쟁의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 무기와 시장의 논리로 만들어진 무기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의 압박 속에서 단련된 방산 강국이 거기 있었죠. 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었죠. 이 한국제 자주포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72년간 포병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숫자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명중률이었습니다. K9 바즈라의 초탄 명중률은 87%를 기록했습니다. 해발 4,000m, 영하 20도. 강풍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 나온 수치였죠. 반면 중국제 PLC에서 펠-81의 초탄 명중률은 41%에 불과했습니다. 2배가 넘는 격차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이 정도 명중률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사격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K9은 이동 상태에서 정지 후 첫 발을 쏘기까지 단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존하는 자주포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속도였죠. 반면 중국제는 평균 3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장비 예열에 문제가 생겼고 자동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장에서 3분은 영원과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K9은 이미 15발에서 20발을 쏟아부을 수 있었죠. 상대가 첫 발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승부가 결정 나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죠. 세 번째는 연속 사격 안정성이었습니다. 포병전에서 연속 사격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첫 발이 정확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발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죠. K9은 분당 6발에서 8발의 속도로 연속 사격을 퍼부었고 10발을 쏜 뒤에도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포신 냉각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였죠. 중국제는 달랐습니다. 연속 사격을 시작한 지 5발 만에 과열 경고가 떴고 장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포탄이 걸렸다, 장전 실패, 수동 전환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극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버텨주지 못한 겁니다. 네 번째는 운용 숙련도였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다루는 인원이 미숙하면 성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양측 포병 운용 인원의 훈련 기록을 비교해봤습니다. 인도군은 K9 도입 이후 한국기술진으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혹한 환경에서의 모의 훈련도 수차례 진행했죠. 반면 파키스탄 측은 중국에서 제공한 기본 매뉴얼에 의존했고 극한 환경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인도군 포병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격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측은 장비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했죠.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터지자 대응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5번째로 현장 리포트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보고서들을 대조해봤는데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K9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고 중국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운용체계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정비체계, 기술 지원까지 통합된 패키지를 제공했죠. 반면 중국은 무기를 넘기고 매뉴얼을 던져준 게 전부였습니다. 전장에서 그 차이가 처참하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년간 제가 쌓아온 분석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교리가 무너졌습니다. 수련이 화력을 압도한다는 기존의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전장에서는 그랬죠. 6문의 한국제 자주포가 24문에 중국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한 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반대편을 들여다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K9이 왜 강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제 PLC에서 필81은 왜 그렇게 무력했는가? 24문이나 배치해놓고 왜 6문에게 밀렸는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중국제 자주포의 현장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정비 요청 빈도였습니다. 교전이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파키스탄 측에서 정비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전 시스템 오류, 포신 과열 경고, 유압장치 이상, 조준장치 오작동. 보고서에는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됐죠. 24문 중 8문이 교전 중간에 사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전투 중에 장비가 멈춘다는 건 포병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포는 고철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응 지연이었습니다. K9이 첫 발을 쏜 뒤
중국제가 응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분 37초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9의 사격 준비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4분 동안 K9은 이미 20발 넘게 퍼부었죠. 파키스탄 포병들은 반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왜 이렇게 느렸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추적해봤습니다. 문제는 통제 체계에 있었습니다. 중국제 PLC에서 882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동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전자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통신 시스템도 불안정했습니다. 포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격 명령 전달에 지연이 생겼고 각 포가 제각각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적인 화력 운용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네 번째로 확인한 건 현지 운용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키스탄 포병들의 반응을 수집해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죠.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된다. 훈련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중국 측 기술진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 현장에서 장비를 다루는 병사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라도 운용자가 믿지 못하면 제 성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죠. 파키스탄 포병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무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술 공백이었습니다. 포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화력 투사입니다. 상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압박해야 하죠. 그런데 중국제 자주포들은 정비와 오류 때문에 사격이 끊겼고 그 틈을 K9이 파고들었습니다. 인도 측은 적이 멈출 때마다 더 맹렬하게 쏘아댔죠. 공백이 생길 때마다 파키스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화려하고 카탈로그에서는 완벽해 보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정치적 조건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극한 환경, 예상치 못한 변수, 지속적인 운용 압박 속에서 중국제 무기들은 번번이 한계를 드러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량은 힘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한 문이 고장난 10문보다 낫습니다. 파키스탄은 24문을 가지고도 6문을 이기지 못했죠. 숫자만 보고 안심했던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만들 줄은 알았지만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를 만드는 법은 몰랐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는 있었지만 진짜 전투에서 신뢰를 얻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을 상정하고 만든 무기, 극한 환경에서 수없이 검증한 무기, 그리고 운용 체계까지 함께 수출하는 통합 시스템. 그 차이가 이 구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간자라 믿었던 체계가 무너졌다. 포성이 멈췄습니다. 2023년 11월 해발 4,000m 고원에서 시작된 국지포격전은 사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22년간 수많은 전투 기록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완승이었습니다. 6문의 K9 바즈라가 24분의 중국제 PLC에서 881을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파키스탄 측 자주포 중 7문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나머지도 정비 불능 상태에 빠졌죠. 반면 K9은 단 한 문도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외부 손상 2건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배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무손실 승리를 거뒀다는 건 포병전의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모든 조건에서 K9이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죠. 명중률, 사격 속도, 연속 사격 안정성, 운용 숙련도, 그리고 장비 신뢰성까지 어느 하나 밀리는 게 없었습니다. 인도군 내부 평가 보고서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K9 바즈라는 기배를 초과 달성했다. 군 문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군은 원래 보수적이죠. 무기 평가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화력 자산, 극한 환경 최적화,
압도적 생존성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인도군이 K9에게 완전히 반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추가 교전 억제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이 포격전 이후 파키스탄 측의 도발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쪽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자신들의 자주포가 얼마나 처참하게 발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었죠. K9의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략 균형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 국경은 수십 년간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해놓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교전으로 그 균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인도가 화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는 게 입증됐으니까요. 파키스탄으로서는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22년간 전장을 기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번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겼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죠.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교전 전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견국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였고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전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냉정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전 시장의 화려한 스펙도, 정치적 수사도, 외교적 포장도 전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제압했다. 이건 완승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할 때가 됐다. 2024년 초 저는 한 통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바지라 100문을 추가 주문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100문입니다. 그는 이유 없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의 추가 발주는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전략적 결정이죠.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는 결단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운용 인력의 신뢰,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가치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하죠. 인도는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인도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11월 교전 이후 작성된 문서였죠. 거기에는 K9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 적응력 우수, 정비 용이성 확인, 운용 인력 만족도 최상위, 적 화력 제압 능력 입증, 항목마다 최고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장기 운용 자산으로 적합함, 추가 도입 권고. 군 문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군은 K9을 일회성 무기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핵심 화력 자산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선언의 무게가 100문이라는 숫자로 나타난 거죠. 저는 이 결정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대국입니다. 자체 방산 산업도 상당한 수준이고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전통 강국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인도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면 중국이 불쾌해할 게 뻔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고 인도와는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니까요. 그런데도 인도는 밀어붙였습니다. K9의 성능이 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인도가 전 세계를 향해 보낸 신호죠.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선택한다. 정치적 고려보다 전장에서의 성능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이다. 저는 방산업계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전통 강국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인도라는 거대 시장에서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이 쓰라렸겠죠. 특히 러시아는 오랜 파트너였던 인도가 포병 분야에서 한국을 선택한 걸 굴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K9은 실전에서 이겼습니다. 경쟁자들은 그 실적을 내놓지 못했죠. 그는 숫자와 결과로 말합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로비보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무기를 신뢰하죠. 한국은 그 신뢰를 얻어낸 겁니다. 저는 100이라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백문의 자주포는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인도군 포병 전력의 핵심 축이 한국제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인도 북부 국경에서 울려 퍼질 포성의 상당수가 K9에서 나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포성을 들을 파키스탄과 중국은 매번 같은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겁니다. 저 포는 한국에서 왔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100대는 숫자가 아니다. 실로의 증거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죠. 한국은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격을 얻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은 립서비스로 이루어지지 않죠. 인도가 한국에 그만큼의 돈을 맡겼다는 건 그만큼의 신뢰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신흥국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강자의 행보가 시작된 겁니다. 2024년 봄,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자는 항의하지 않습니다. 패자만이 설명을 요구하죠. 파키스탄의 항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PLC에서 필81의 성능이 카탈로그와 다르다.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기술 지원이 부실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항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핵심을 비켜간 변명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무기를 선택한 판단이 문제였죠. 저는 파키스탄과 중국 간의 논쟁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매뉴얼대로 운용하지 않은 건 파키스탄 책임이다. 훈련 부족이 문제다. 장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였죠. 양측 모두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진짜 원인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무기의 태생에 있었습니다. 중국제 PLC에서 페파리는 수출용으로 설계된 무기입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제품이죠. 물론 전 시장에서는 화려해 보입니다. 스펙도 그럴듯하고 가격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전 시장이 아닙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해발 4,000m의 저산소 환경,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그 화려한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면 K9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무기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 전면전이 터질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무기를 개발해왔죠. K9은 그런 절박함의 사물입니다. 처음부터 실전을 상정하고 만들었고 극한 환경에서 수없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 험준한 산악지형, 그리고 북한 포병과의 실시간 대치 상황까지 모든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였죠. 그 차이가 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파키스탄의 항의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일부 기술 지원을 약속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는 금이 가버렸죠. 파키스탄 군 내부에서는 중국 무기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처참하게 발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생각해봤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철의 우정이라 불리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밀착해왔죠. 중국 무기를 도입한 것도 그 동맹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이 전장에서 시험대에 올랐을 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정은 우정이고 전쟁은 전쟁이었죠. 반면 인도와 한국은 그런 특별한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합리적인 거래 관계였죠. 인도는 성능 좋은 무기가 필요했고 한국은 그걸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이념적 연대 없이 오직 실력으로 신뢰를 쌓은 겁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준비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입니다. 70년 넘게 그래왔죠. 그 긴장감이 방산 기술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무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맹국에게 저렴하게 무기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죠. 하지만 그 무기가 실전에서 통하지 않으면 영향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파키스탄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항의한 쪽은 패자였다. 연명한 쪽은 더 큰 패자였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죠. 권장은 동맹을 믿지 않는다. 오직 시스템만 믿을 뿐이다. 한국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갖고 있지 않았죠. 그 차이가 승패를 갈랐고 그 승패가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전 세계 무기를 분류해 왔습니다. 나토 합동군 포병 분석관으로서 수천 종의 장비를 평가하고 수백 건의 실전 기록을 검토했죠. 그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떤 나라의 무기가 신뢰할 만한지, 어떤 나라의 무기가 전시용에 불과한지 저만의 분류 체계가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그 분류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신흥 방산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한 나라. 가성비는 좋지만 전통 강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아래에 한국을 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분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을 전장 검증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이건 제 분류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전시장에서 화려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나라는 손에 꼽죠. 한국은 이제 그 손에 꼽히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K9이 히말라야 고원에서 그걸 증명해냈으니까요.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는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죠.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해야 했고 북한의 군사력에 비하면 한참 열세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절박함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상수적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동맹국에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K9을 탄생시켰고 그 K9이 히말라야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저는 후속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량 발주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선호하던 나라들까지 한국을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러시아, 유럽이 장악하고 있던 방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통 강국들의 벽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장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K9은 히말라야에서 증명했습니다. 극한 환경, 수적 열세, 모든 불리한 조건을 뚫고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시장의 화려한 시연도, 정치인들의 외교적 수사도,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도 이 실전 기록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기록을 수정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죠. 이제 한국은 가르치는 나라다. 저는 22년간 수많은 무기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전시장에서 강했고 보고서에서만 완벽했죠.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남은 무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K9은 그 소수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가능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증명된 국가로 기록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죠. 저는 그 여정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22년간 전장을 기록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하게 된 건 행운이니까요. 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전장에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포병 분석관 데이비드 로렌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제 자주포 24문을 배치했고 인도는 한국제 K9 단 6문으로 맞섰죠. 결과는 인도의 완승이었습니다. 4배의 수적 열세를 뒤집고 단 한 문의 손실도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인도는 K9 100문을 추가 주문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팩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9은 1989년 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 7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인도는 2017년 국제 입찰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죠. 폴란드 역시 2022년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아닌 실제 전장에서 그 실력을 증명해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악물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